1996년 영국의 작은 섬 화이트에서 16살 소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니었고 단순한 가출도 아니었습니다. CCTV에 마지막으로 남은 모습 이후 그는 영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경찰은 무심했고 가족은 직접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섬의 어두운 그림자들. 우연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침묵시킨 걸까요? 오늘은 영국 전역을 뒤흔든 한 소년의 실종 사건, 다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사건은 특히 화이트 섬이라는 아주 작은 섬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을 줬죠. 섬의 크기가 워낙 작아서 차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1996년 16살이었던 다멘은 친구들과 밤 외출을 나섰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무려 2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죠. 그동안 그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이 끈질기게 다멘의 행방을 추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섬에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다멘의 실종에 대한 뚜렷한 단서는 없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가설과 이론들이 존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의 가족, 특히 어머니인 발레리는 지난 28년 동안 아들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지쳐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표식도 없고 묘지도 없고 마무리조차 지을 수 없어요. 그녀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이의 시신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선물일 거예요. 고통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온갖 끔찍한 상상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혹시 그 애가 우리를 부르며 울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라도요. 다멘은 1980년 6월 21일 싱가포르에서 발레리와 에드워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멘은 사남매 중 하나였고 3살 위 누나 사라, 4살 아래 남동생 제임스, 그리고 7살 어린 여동생 멜리사가 있었죠. 그의 아버지 에드워드는 국제 영업 관리자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 미국, 영국 등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다멘이 10살이 되던 1990년 가족은 화이트 섬의 가장 북쪽 거너드라는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곳은 영국 본토와 연결된 페리가 드나드는 지역이었죠. 가족은 무척이나 다정했고 형제자매들 간에도 우애가 깊었습니다. 발레리와 에드워드는 자녀들을 무척 사랑했죠. 발레리는 다멘에 대해 이렇게 회상합니다. 다멘은 정말 사랑스럽고 애교 많은 아이였어요. 늘 웃기려 하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 줄 아는 아이였죠. 동생들을 끔찍이 아꼈고요. 정말 사악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다멘은 민감하면서도 배려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는 물론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죠. 심지어 누나 사라의 A-레벨 시험을 같이 준비해주기도 했어요. 성격은 다소 내성적이었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깊었습니다. 기타는 독학으로 배웠고 작사도 하며 밴드 활동도 했으며 학교 오케스트라에서는 트롬본을 연주했어요. 학교 생활 후반부에는 학업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해양생물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1996년 11월 2일 저녁 7시 15분경 아버지 에드워드는 다멘을 친구 크리스의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까지는 집에 돌아오기로 약속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발레리와 12살 된 아들 제임스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9살 멜리사는 만화 영화를 보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제임스와 다멘은 늦잠을 자도 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아직 자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임스 방에서 인기척을 느꼈고 다멘을 깨우기 위해 멜리사를 보냈습니다.
멜리사는 오빠 방으로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어린 여동생들이 오빠를 깨우는 걸 은근히 즐기잖아요. 하지만 잠시 후 멜리사는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오빠 방에 없어. 발레리는 당황했습니다. 어디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전날 밤 외출을 나갔지만 자정까지는 돌아오기로 약속했고 다메는 늘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였습니다. 늦게 올 일이 있으면 꼭 미리 말했을 텐데 전날 밤 그녀는 자정 전에 잠이 들었고 에드워드도 자정을 기다리려다 잠들었었죠. 그녀는 직접 다멘의 방을 확인하러 올라갔고 역시 다멘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침대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전날 밤 7시 15분 크리스 집에 갈 때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발레리는 그럼 아마도 크리스네 집에서 잤나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다멘은 가끔 사과 발효주를 몰래 마시곤 했고 10대 소년이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었죠. 그저 숙취에 쩔어 민망하게 전화해올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아직 아침 8시 반이야. 어제 술 좀 마셨다면 아직 잘 수도 있어. 조금만 더 기다리자. 고 말했죠. 발레리는 2시간을 집 안을 서성이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혹시나 다멘이 멀쩡히 걸어 들어오진 않을까, 전화를 걸어오진 않을까 하면서요. 결국 더는 못 참고 크리스네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참 벨이 울린 후 비몽사몽한 상태의 크리스가 전화를 받았죠. 다멘 거기 있니? 하고 물었더니 크리스는 잠시 말을 잃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어젯밤 10시 반쯤 헤어졌어요. 우리 둘 다 코스 하이스트리트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다멘이 집에 안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발레리는 급격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크리스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에 다멘이 어땠는지 묻자 크리스는 괜찮았어요. 사과 발효주 몇 잔 마셨지만 멀쩡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발레리는 크리스에게 친구들에게 연락해보라고 부탁하고 전화를 끊은 뒤 에드워드와 함께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멘을 보지 못했고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차를 끌고 나와 다멘이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를 온갖 길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간절히 그 아이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다멘은 없었습니다. 그 무렵 발레리의 부모님이 집에 도착해 두 아이를 돌보았고 사라는 본토 대학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에드워드와 발레리는 2시간 동안 직접 마을을 돌며 발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작은 마을 건너드에서 캐리스브룩 이스트 코우즈 타운센터 해안가까지. 그날은 바람과 비가 몰아치는 우중충한 날씨였지만 그들은 비를 맞아가며 길거리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쯤 되자 그들은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죠. 오후 3시 발레리는 9살 딸 멜리사와 함께 코우즈 경찰서로 다멘의 실종을 신고하러 갔습니다. 멜리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작은 섬의 경찰서는 항상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는데 그날은 운 좋게도 순찰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경찰관이 한 명 외부에서 누군가와 얘기 중이었죠. 하지만 정작 경찰서 문은 잠겨 있었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도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레리는 화이트 섬해경찰본부에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지금 그 경찰서는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발레리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죠. 16살짜리 제 아들이 실종됐어요. 그때서야 누군가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분명 안에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지만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기다리세요. 10대들은 가끔 이러는 법이에요. 저녁쯤이면 돌아올 거예요. 또 다른 경찰은 남자애들이 다 그렇지 뭐. 라며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다멘 사건의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에 아무런 긴급 대응을 하지 않자 발레리와 가족들은 직접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아직 사건 초기였기 때문에 무언가 흔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죠. 그날 저녁
쿠우즈 마을의 중심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점과 식당, 발을 돌며 사람들에게 다멘의 사진을 보여주고 혹시 본 적 있는지를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마을 약국의 직원이 말합니다. CCTV에 뭔가 찍혀 있을지도 몰라요. 저희는 출입구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발레리는 곧장 약국 CCTV를 확인하게 되고 영상 속에서 다멘이 찍힌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은 1996년 11월 2일 밤 11시 35분경 다멘이 혼자 약국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 속 그는 조심스럽고도 어딘가 혼란스러운 태도로 약국 쪽을 들여다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죠. 그는 잠시 서 있다가 다시 문을 밀고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곧 약국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요. 이 장면은 그의 마지막 확인된 영상 기록이었고 약국 CCTV는 다멘의 마지막 생존 장면이 되었죠. 이후 가족은 근처 모든 CCTV가 설치된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수동으로 녹화된 테이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처럼 디지털 시스템도 아니고 자동 백업도 없는 시절이었기에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하지 않으면 녹화본이 덮여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그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상점과 펍, 슈퍼마켓 등에서 조금씩 다멘이 지나간 장면이 포착되었고 가족은 이 모든 영상을 취합해 그의 이동 경로를 복원하기 시작해요. 저녁 11시 15분 쿠우즈 하이스트리트 근처 바. 저녁 11시 30분 버스 정류장에서 머뭇거리는 모습. 저녁 11시 35분 약국 CCTV에 포착. 저녁 11시 38분 근처 골목으로 사라짐.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11시 38분 이후 다멘은 어디에도 포착되지 않았어요. 가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까지는 우리가 그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그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그의 마지막 발걸음이 점점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초기에 결정적인 수색도 탐문도 없었고 심지어 수일 후에도 공식적인 실종 수사팀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직접 전단지를 만들고 마을 구석구석에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발레리는 SNS도 없던 시절 발로 직접 전국 언론에 연락하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보도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다멘을 그날 밤 자정 무렵 페리 터미널 근처에서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몇 명의 남성들과 말다툼하는 걸 봤다고 주장하기도 했죠. 하지만 경찰은 이 제보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거나 크로스 체크하지 않았고 결정적인 실마리들은 그렇게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멘의 마지막 흔적이 남겨진 CCTV 영상이 확보된 후에도 경찰의 수사는 거의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는 가족의 노력 덕분에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했죠. 발레리와 가족들은 지역 언론, TV 방송, 라디오에 출연하며 지속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유지시키려 했었고 그 덕분에 시간이 흐를수록 익명의 제보자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일부는 꽤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떤 제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다멘이 무언가 잘못된 사람들과 엮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다른 제보자는 그 애는 우연히 범죄 현장을 목격했고 그래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야기들은 점점 무거워졌고 사람들은 그날 밤 다멘이 단순 실종된 게 아니라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말했기 때문에 제거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경찰 내부에서도 조용히 돌고 있던 루머가 있었는데 섬의 어떤 조직 범죄자들과 관련된 이들이 그날 밤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물 거래나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었고 그중 몇 명은 경찰 수사 대상에도 올라있던 인물들이었죠. 심지어 다멘이 그들과 마주쳤을 가능성 혹은 우연히 차량이나 폭행 현장을 봤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어요. 이때부터 경찰은 뒤늦게 살인 사건일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실종 수사가 아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제 사건으로 사건의 성격이 바뀐 거죠.
이 변화는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이뤄졌습니다. 2011년 경찰은 처음으로 공식 발표를 통해 담에는 자발적으로 가출하거나 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개입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가 존재하며 그들은 폭력 조직과 관련된 인물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죠. 이후 몇 명의 남성이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고 명확한 증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조사를 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하거나 다른 범죄로 이미 수감 중이기도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날 밤 담에는 도대체 누구를 만났던 것일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걸까? 담에의 실종 이후 가족은 그의 방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침대, 책상, 벽에 붙어 있던 포스터, 사용하던 악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어머니 발레리는 여전히 그의 노트와 일기장들을 들여다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엔 담엔이 적어놓은 시구절, 메모, 노래 가사 같은 것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중 일부 문장은 발레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어떤 글은 혼란스럽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느껴졌죠. 내가 사라져도 누가 날 찾을까?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떻게 될까? 같은 문장이 있었어요. 물론 단순한 감성적인 표현일 수도 있었지만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도 무겁게 다가왔죠. 발레리는 수년간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거리로 나가 전단지를 붙이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지금도 담엔이 걸었을 길을 따라 걷습니다. 약국 앞 CCTV에 마지막으로 잡힌 그 자리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보도, 팟캐스트들이 이 사건을 다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단서는 없습니다. 유력 용의자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고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입을 열지 않고 있어요. 영국 경찰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사건은 미해결 상태이며 새로운 정보나 제보를 기다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남은 건 너무나 길고 지쳐버린 기다림뿐이죠. 지금도 발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담엔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야 제대로 작별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여기 있다고,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28년이 지났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누군가는 여전히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계속 말하는 이유는 진실이 언젠가는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담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오늘도 거리에 나섭니다. 그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만 해줘요. 그거면 충분해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입이 열릴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기억하는 어른들의 책임에 대한 기록입니다.